안녕하세요. 저는 격월간 미스터리 전문지 미스테리아를 만드는 김용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한국 추리소설의 사회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뭐 사실 주제가 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흥미롭게 얘기할 수 있겠다 싶었던 이제 작품들 몇 개를 골라서 이제 3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2020년 가까이 있었던 이제 어떤 그런 작품들 몇 개를 선택을 했고, 이제 그 작품들이 한국 사회의 단면을 어떤 식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추리소설, 그러니까 즉 미스터리라고 이제 부르는 이제 그 장르의 시초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서 코난 도일이 1887년에 주홍색 연구를 쓰면서 이제 미스터리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본격적인 미스터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이 뭐 코난 도일의 소설이 워낙 히트를 쳤기 때문에 이제 곧장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이제 그것이 아시아로도 건너왔고, 이제 일본을 거쳐서 당시 이제 한국 땅에도 20세기 초에 이제 들어오게 된 이제 그런 역사가 쭉 있는데요. 코난 도일이 만들어낸 그 추리소설이라는 어떤 장르의 특징, 이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어떤 범죄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죽건 뭐 어떤 뭐 도난 사건이 벌어지건 이제 어떤 종류의 이제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탐정이 이제 그 현장에 도착을 해서 이것저것 살피면서 단서를 찾아내고 의심스러운 인물을 추적을 하고 신문을 하고 이제 결국에는 진범이 누구다라고 밝혀내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해결해서 문제의 어떤 근원을 없애고 다시 한번 평화를 되찾는 이제 이런 종류의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가장 단순한 초기 형태의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그 이제 코난 도일 이후에 한 몇십 년 동안은 이제 그 구조가 이제 계속해서 정교해지면서 이제 수수께끼 풀이형, 그러니까 퍼즐 미스터리라고 하는 이제 정말 어떤 복잡한 수수께끼가 발생해서 이제 그것을 해결한다라는 종류로만 이제 구조들이 되게 정교하게 이제 계속 변주가 됐었는데요.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특히나 이제 양차 세계대전이 굉장히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는데,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더 이상 어떤 그런 문학 속에서, 그러니까 옆에서 그렇게 막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뭐 일가 친척이 막 다 죽고 전쟁으로 그런 끔찍한 풍경들을 바로 눈앞에서 목도를 하고 있는데 소설 속에서 막 되게 평화롭게 뭐 이렇게 뭐 돈 많은 뭐 노부인이 살해당했는데 그 자식들 10명 중에 누가 범인일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읽는 것이 되게 좀 사치스러운 취미라고 그래야 될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여겨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미스터리 내에서도 이제 분화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그 예전 이제 코난 도일이 이제 어쨌건 만들어낸 발명해낸 그런 퍼즐 미스터리의 형태가 점점 더 이제 좀 지분이 굉장히 줄어들고, 미스터리가 이제 현실과 결합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와 이제 사회를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반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작가들이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뭐 소위 일본에서 온 표현을 가져오자면은 이제 사회파 미스터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좀 동시대 현실에 굉장히 좀 밀착해 있는 이제 사건이라던가 이제 그런 사건의 원인, 뭐 혹은 그런 사건을 저지르는 범인, 이제 이런 존재들이 그 굉장히 좀 현실감 있게, 그러니까 지금 이 픽션을 읽고 있는 우리가 이제 좀 굉장히 공감을 할 수 있고 이제 이입을 할 수 있는 좀 이런 종류의 이야기로 많이 바뀌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게 한국의 경우에는 어떨까? 근데 한국의 경우가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런 연구자 선생님들하고도 좀 많이 얘기를 나눠보고 이제 선생님들이 쓰신 책이나 논문을 저도 열심히 찾아 읽었는데, 근데 굉장히 좀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굴절된 역사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굉장히 좀 요소들이 그 어떤 역사의 발전 자체가 이제 다른 강대국들,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리라는 거는 영미권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그다음 일본이 이제 또 어떤 중요한 그 미스터리의 본거지가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잘 사는 나라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제 그런 강대국들 위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종류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그 양차 대전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이 너무 팍팍하면은 픽션에서도 그런 팍팍한 얘기를 별로 읽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대부분의 좀 보편적으로 흘러가는 대중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추리 작가가 쓴 에세이에서, 그러니까 해외 작가, 그 스칸디나비아 쪽 작가였었는데, 이제 그 작가가 쓴 에세이에서 그런 구절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르헨티나 쪽에 뭐 출장을 갔는데, 이제 자기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제 서점을 가서 이제 거기에는 어떤 추리소설이 꽂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습관이 있다. 근데 아르헨티나 서점에 갔는데 추리소설 섹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친구한테. 왜 이 서점이 꽤 큰데 왜 추리소설 섹션이 없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추리소설을 읽을 여유가 없다라고 이제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좀 정치적인 격변기,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 막 암살당하고 여러 명 실종되고 뭐 고문, 납치, 살해 뭐지 이런 굉장히 좀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는 추리소설을 맘 편하게 읽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쪽이 별로 인기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분명히 아마 20세기 말, 뭐 1980년대, 90년대 얘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아마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미스터리와 지나치게 약간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미스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이제 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한국의 20세기 초중반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도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그 작품 같은 경우도 작가들이 당연히 코난 도일을 읽고, 그러니까 이제 코난 도일 소설이 이제 일본으로 수입이 돼서 그 일본에 수입된 것이 다시 한번 번역이 돼서 이제 한국의 신문 연재 소설로 소개가 됐고, 이제 그런 코난 도일이라던가 이제 뭐 그 모리스 르블랑의 뭐 궤도 루팡 시리즈 이제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작가들이 당연히 이제 재밌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시도를 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영미권이라던가 일본어권 작가들이, 그 당시 동시대 작가들이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좀 상상력을 발휘하고 어떤 추리와 모험, 어떤 그런 유능한 탐정의 활약상,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자유롭게 그려냈던 것과 달리, 이제 이것을 한국식으로 번안을 해서 소설화할 때 이제 어떤 난관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얘기해 볼 여지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거는 스칸디나비아 쪽,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지역의 이제 작가 중에 아르드날디르 인드리다손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 그리고 독자들이 집중하여 숙고하게 만들고 싶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최적의 글쓰기 영역이 범죄 소설이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러하다. 이제 이렇게 어떤 미스터리 작가로서의 좀 소명 의식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작가들이 사회를 바라보고 이제 거기에 어떤 문제점들, 이 사람이 콕 집어서 얘기하고 싶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픽션화할 때 어떤 장르를 선택할 것이냐, 뭐 SF일 수도 있고, 사실 판타지일 수도 있고, 뭐 로맨스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왜 콕 집어서 미스터리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어떤 사회 내의 현상을 좀 평범한 사람들이 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거지라는 어떤 의문을 품고 이제 그거를 알아내고 싶어하는, 궁금해하는 이제 그 마음을 끌어들여서 소설화할 때 이제 미스터리라는 그 수수께끼 풀이 형식을 이용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좋았다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책 중에 하나는 그 채만식의 1934년작 연마라는 소설입니다. 근데 사실 뭐 연마가 어떤 최초의 한국 추리소설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좀 어떤 한국 추리소설의 기원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데, 이제 뭐
지금에 와서 좀 가장 널리 얘기되는 것이 이제 1908년에 그 이해조가 썼던 쌍옥적이라는 소설이 어떤 한국형 그런 추리소설, 스릴러 소설의 어떤 효시격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셜록 홈즈의 어떤 번안 작품들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게 1918년, 그러니까 이해조 소설 이후 10년 뒤죠. 이제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셜록 홈즈 시리즈가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건 1921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동성이 이제 붉은 실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제 연작 단편으로 이 코난 도일 시리즈들을 신문에 쭉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년대 동안 셜록 홈즈가 좀 글 좀 읽는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좀 굉장히 유명한 존재, 이제 좀 이제 이름을 대면 딱, 그러니까 뭐 자네가 바로 셜록 홈즈인가 뭐 이제 이러면은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방도 알아듣는 수준의 이제 그런 존재가 20년대 이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온 1926년에 약간 작자 미상, 그러니까 지금은 박병호라는 이름으로 출간이 돼 있기는 한데 이 박병호가 실제 작가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조금 확실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혈가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혈가사 같은 경우는 사실 탐정이 나오긴 하지만 이걸 이렇게 추리소설이라고 하기는 조금 지금에 와서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1세기 독자로서 제가 혈가사를 봤을 때의 느낌은 그냥 어떤 서스펜스 소설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사건, 뭔가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연달아서 발생해서 주인공이 정신없이 그걸 쫓아다녀요. 그래서 탐정이 나오긴 나오는데 문제는 이 탐정이 조사를 떠난다 이러면서 사라지고 그 사건을 당한 인물들, 그러니까 주인공들은 막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는데 탐정은 계속 안 나와요.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 장에 와서 갑자기 방랑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러면서 내가 그동안 알아낸 걸 알려주마 하고 이렇게 공표하는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좀 우리가 이제 지금 알고 있는 어떤 미스터리의 형식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탐정의 역할이랄 게 없고 이제 계속 주인공이 어떤 사건들을 당하면서 정신없어하고 거기 다치고 혹은 심지어 누군가는 목숨을 잃고 하는 과정을 계속 겪는 과정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독자들한테 감질나게 재밌지 하면서 이제 사건들을 계속 던져주는 형식이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아마도 셜록 홈즈라던가 이제 혹은 이제 르블랑 소설을 좀 읽고서 약간은 좀 거기에 영향을 받은 소설이라고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미스터리나 이제 스릴러라는 어떤 장르의 형식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좀 뚜렷한 자의식을 갖고 썼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자의식이 보이는 게 이제 저는 그 34년작 연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김내성이 마인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한동안 이제 이게 어떤 최초의 추리소설이다라고 많이들 공표가 됐었는데 이 마인을 쓴 게 1939년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5년 전에 이제 최만식이 썼던 연마 같은 경우도 마인에 못지않게 좀 어떤 미스터리 스릴러에 대한 그런 형식적인 탐구가 분명히 있고 이 최만식 본인이 셜록 홈즈 시리즈에 대해 굉장히 흥미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되게 강하게 소설 속에 그거를 좀 티를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연마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얘기가 되면은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내성 같은 경우는 워낙 좀 100주년 이제 이렇게 해서 김내성에 대한 연구는 되게 많이 됐는데 최만식 작품에 대해서는 그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저는 연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마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주인공은 백영호라는 인물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탐정이에요. 그냥 정말 탐정이고 나이는 한 20대 후반 정도이고 집에 굉장히 돈이 많대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 사람의 인물 설정은 천석직이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것저것 고급 교육을 받았지만은 이제 따로 취직은 하지 않고 개동,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종로구 개동에 어마어마한 집을 직접 신축을 했고 이제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정말 아마추어 과학자가 갖출 수 있는 좀 최고의 시설을 갖춘 그런 실험실도 넣고 지하실도 이제 용도별로 뭐 이렇게 S실 그러니까 좀 귀빈을 모시는 S실과 이제 악당을 쇠사슬로 묶어놓을 수 있는 그냥 1호실, 2호실 막 이런 식으로 지하실도 이제 다 구분을 해서 어떤 그런 감방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뭐 비밀의 방, 뭐 계단 이제 이런 것들까지 다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그런 신축 저택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이 있는 아마추어 탐정입니다. 이 인물이 어느 날 이제 매일매일 뒷산에 산책을 나가는데 이제 그 산책하다가 마주친 어떤 여자한테 첫눈에 반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여자한테 계속 말을 걸어봐야지 하다 며칠 동안 이제 계속 마주칠 때마다 이제 마음만 이렇게 굴뚝 갔다가 다시 말을 못 걸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며칠 만에 갑자기 여자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루틴하게 어떤 그 산책하는 그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여자가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자와 함께 아침 산책을 하다가 나오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배경호는 이 아가씨한테 이름이라도 물어둘 걸 하면서 되게 막 상사병 때문에 이제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약간 조수격인 인물, 그러니까 이 조수는 택시 운전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경호가 이제 시키면은 서울 시내 경성이죠. 그때는 이제 경성 곳곳을 이제 택시로 누비면서 정보를 모아올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 이 조수가 어느 날 자기 차에 이상한 사람이 탔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놓고 내린 어떤 소포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수상쩍다 하면서 배경호한테 갖고 옵니다. 소포를 풀어봤더니 이제 너무나 끔찍한 사람 손가락 잘린 손가락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렇게 이 아마추어 과학자인 배경호의 눈으로 보더라도 시체에서 잘라낸 게 아니라 산 사람한테서 잘라낸 것 같은 이제 아주 생생한 새끼 손가락 토막이 이제 그 상자에 들어있는 이제 끔찍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포를 놓고 내린 사람의 인상착의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배경호가 그 상사병을 앓고 있었던 이제 그 상대방 여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아름다운 아가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도 좀 되게 저는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뭐 인상착의만으로 이제 그 여자다라고 이제 확신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소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막 골머리를 앓는데 또 어떤 손님이 찾아왔는데 뭐 알고 보니 뭐 자기 방에 자기가 이제 하숙을 치고 있는데 거기 묵고 있는 손님이 사라졌다. 그런데 좀 뭔가 흉한 일이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배경호랑 그러니까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배경호가 탐정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배경호는 지금 이 아가씨 행방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제 좀 귀찮아하면서 그래서 그 사라진 손님이 묵던 방을 가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그 아가씨랑 연관이 있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짐을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경호는 가만히 있는데 계속 주변 사람들이 뭐 아이고 뭐 오늘 이런 일이 터졌네 하고 하면서 배경호한테 해결해달라고 오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 아가씨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어떤 흉한 사건의 일부라는 게 이제 밝혀지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하나하나 겹쳐지고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약간 관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건 이제 배경호가 이제 사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을 때 이 아가씨는 지금 어떤 악당한테 납치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당은 이제 서광옥이라는 30대 여자가 악당의 수장인 무리입니다. 근데 이 서광옥은 그 아가씨, 지금 납치된 아가씨의 의붓 엄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 가족 관계인데,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고 하면서 이제 배경호가 사방팔방 이제 이 사건을 추적하는 가운데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이 터져요. 그래서 뭐 그 택시 운전을 하던 조수가 이제 뒤에서 갑자기 달려든 화물 트럭에 이렇게 받쳐서 막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져서 이제 큰 사고를 당한달지, 이렇게 누군가를 납치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이 묵고 있는 하숙방과 똑같은 방을 만들어 놓고 뭐 그 커튼까지 똑같은 천을 끊어와서 커튼을 만들고 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똑같은 방을 만들어서 인물을 납치해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떤 뭐 방향 감각 같은 것도 뭐 혼란시키겠다 뭐 이제 이런 의도로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드는 트릭도 나오고, 이제 무엇보다 배경호가 이제 자기 집에서 그런 실험실에서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뭐 컵에 찍힌 지문을 이제 뭐 가루를 뿌려서 이제 지문을 알아낸다던가, 이제 아니면 뭐 필적을 조사해서 이 사람 이 편지와 저 문서의 그 필적이 똑같으니 같은 사람이 쓴 것이다라는 거를 밝혀낸다던가,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좀 과학적인 추리, 이제 과학적인 조사, 이제 이런 것들이 연마에서 되게 본격적으로 보여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읽던 사람 중에 많은 이들은 이제 코난 도일의 단편들을 좀 읽은 사람이라면은 이제 재밌어 할 만한 구석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잘린 손가락이 왔다는 설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코난 도일 단편 중에 뭐 잘린 귀가 소포로 오고 뭐 이런 식의 단편들에서 분명히 영향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구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경호 본인도 이제 작가 친구와 함께 이제 수다를 떠는 대목에서 내가 셜록 홈즈가 될 테니 자네가 나의 와트슨이 되어주지 않겠나, 뭐 그래서 추리소설을 같이 써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농담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챗만식 본인이 이제 굉장히 좀 셜록 홈즈를 머릿속에 두고, 그러니까 코난 도일이 만들어낸 셜록 홈즈라는 탐정에 대해서 좀 약간 동경을 했다, 이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다라는 걸 좀 강하게 드러내는 인물로서 이제 배경호라는 탐정을 등장을 시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마에서 읽으면서 이제 굉장히 계속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그 몇 년 뒤에 나오는 김내성의 마인을 읽을 때도 사실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이야기를 읽을 때보다 오히려 채만식의 연마라던가 김내성의 마인을 읽을 때 저는 더 거리감이 느껴지는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체가 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분명히, 왜냐면은 연마라던가 이 마인에서는 내가 아는 지명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지명들이 이 1930년대 지명이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종로 뭐 이런 어떤 충무로 지역, 뭐 종로 그 광화문 일대, 개동, 이렇게 뭐 인왕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아는 어떤, 지금도 이제 읽으면서 바로 머리로 떠올릴 수 있는 어떤 그 골목들, 길거리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좀 서걱서걱한 느낌이 들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추리소설이라는 어떤 새로운 장르를 가지고서 새로운 형식의 이야기를 지어내는 이 작가들 본인이 이 탐정 주인공을 실제로 경성시내,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이 땅에 성립할 수 없는 인물을 갖고 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배경호는 천석지기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개동에 어마어마한 저택, 그러니까 이 저택의 묘사를 읽고 있으면은 이거는 한 사람이 사는 집일 수가 없으니까 정말 한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80평쯤 되는 건물을 3층짜리를 지어서 그거를 혼자서 다스린다, 이 집을 혼자 살고 있다, 이제 이런 설정인데, 이게 1930년대의 경성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 규모의 어떤 저택을 짓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수상쩍게도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권력층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930년대에 이 정도의 돈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라면은 사실은 우리가 아는 어떤 그냥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은 어떤 친일파에 훨씬 더 가까운 인물이어야만 할 거예요. 그런데 소설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탐정 주인공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친일파 귀족이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이 사람의 물적 토대를 가능케 하는 조건들을 다 떼어내고서 그냥 천석지기 아들이다. 얘는 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그 재산 다 혼자 물려받고 과학과 뭐 체육과 뭐 이런 거에 다 능한, 그래서 뭐 친구들과도 두루두루 다 잘 지내는 정말 똑똑한 뭐 그런 청년이다라고만 하지만, 그게
가능하려면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셜록 홈즈의 특징을 이식을 시켰는데 1930년대에 셜록 홈즈 같은 인물이려면은 굉장히 좀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뺀 채로 배경호의 어떤 매력을 이제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미 약간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에게서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셜록 홈즈를 그냥 번안했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좀 그런 측면 때문에 거리감이 좀 계속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연마에서 그러니까 연마가 이제 계속 어떤 과시적으로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강박적으로 어떤 지명들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울 어떤 이 종로구 지역을 종로구와 약간 중구까지 이렇게 포함시키는 그 지역을 굉장히 좀 세밀하게 묘사를 하면서 이 인물이 어떤 식으로 뭐 범인을 추적하고 이제 막 그 누군가와 싸울 때 이 지형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고 이제 이런 식의 되게 자세한 묘사는 나오는데 얘기하지 않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더 얘기해 볼 만한 좀 재밌는 지점인 것 같아요. 연마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소설에서 재미있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배경호라는 어떤 인물에서 그 인물의 물적 토대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 것처럼 이 소설에는 일본인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일본인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거는 형사입니다. 근데 그 형사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아주 짧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형사가 등장하는 장면 같은 경우가 이제 배경호 집에 이제 가택 수사를 하러 와서 아래층 방 3개, 2층에 방 3개, 막 이렇게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뒤지고 다니는 장면.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 배경호의 조수와 이제 가정부한테 막 따져 묻거든요. 계속 막 지하실 없어? 어제 뭐 수상한 사람 오지 않았어? 그 사람 안 숨겼어? 뭐 지하실을 숨긴 거 아니야? 뭐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데 막 그 조수와 이제 가정부가 되게 천연덕스럽게 아닙니다. 아유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형사에게 이제 둘러대는 장면.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의 독자들이 봤을 때 이제 느껴지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는 사실 이 추리소설에서 수상한 사람을 은닉하지 않았어라고 이제 그 형사가 와서 따져 묻는 것이 1930년대라는 배경에 있어서 어떻게 읽혔을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말 그런 독립운동을 하는 이제 어떤 일본 제국주의에 이제 반대하는 그 당시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는 아지트를 이렇게 습격을 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체포해서 이제 고문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본 형사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당연히 연상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리 소설에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경찰이 가택 수사하는 장면을 아무렇지도 않게 삽입을 했을 때 소설에서는 그냥 정말 평이하게 지나가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당시에 1930년대에 경성이라는 배경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중적으로 읽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비슷한 예로는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좀 이상해졌어 라면서 이제 친구가 찾아와서 배경호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 장면인데,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이제 그 남한테 그걸 얘기하지 말거나 경찰서에도 신고하지 말어. 그리고 혹시라도 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졌을 때 고집을 세우지 말고 그냥 타협을 해버려. 이제 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대체 왜 이러냐. 이게 누구를 무서워할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대사들도 이제 그냥 흘러가는 대사지만은 사실 이제 계속 우리가 30년대라는 이제 그 배경을 생각을 하면서 읽을 때는 고집을 세우지 말고 그냥 타협을 해. 경찰 믿지 말고 그런 신고도 하지 말고 그냥 네가 그냥 감당을 해야 돼.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충고, 어떤 이런 충고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함의가 무엇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잘린 손가락 사건이 이제 신문에 이제 보도가 되고 이제 막 경성이 막 들끓고, 그래서 그게 한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제 배경호는 이제 뒤에서 남몰래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경찰은 그 배경호만큼도 이제 알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막 엉뚱한 사람을 이제 쫓아다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그 구절 중에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경찰의 수사는 별로 진전이 되어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신문은 경찰을 공격하였다. 조선의 경찰이 사상 취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사상범만 그 취조하는데 전력을 들여왔기 때문에 이런 형사상 중대 사건이 폭발되면 그 무능함이 백일지하에 폭로가 된다고 신문이 이제 공격을 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정말 짧게 지나가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제 이 추리소설이라는 형식 속에서 이제 이 장편 소설 분량의 얘기를 끌어가기 위해서 이제 가져온 이제 강력 사건, 그러니까 잘린 손가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계속 살해당하는 이제 이런 강력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경찰들이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맨날 이렇게 막 그런 막 독립운동 하는 사람이나 잡아 가둘 줄이나 알지 제대로 된 뭐 취조라던가 조사 같은 거 할 줄도 모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는 장면이 사실 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좀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지금 몇 가지 장면들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제가 공감했던 그 선생님의 의견을 좀 약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은 선생님, 한국교통대학교 선생님이시고, 저희 그 미스테리아 잡지에 쓰셨던 원고 중에 식민지 도시 경성과 탐정소설의 이율배반이라는 제목으로 쓰셨던 원고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을 좀 같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식민지 도시가 이중 도시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식민자와 피식민지인들이 한 공간에서 존재를 하는데 이제 격리가 된 채로 계속 존재를 한다는 것. 그러니까 경성 시민이 70만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25%는 일본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마라던가 그런 마인 같은 소설에 나오는 거는 그 25%에 달하는 일본인들을 계속 외면을 하고서 이제 우리 조선인들, 그러니까 나머지 75%의 이제 경성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이 종로구나 중부 지역을 그렇게 세세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근데 이 지역에 일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산 부근, 그러니까 남촌이라고 하는 그 남산 부근이라던가 이제 뭐 우리가 아는 그 지금의 충무로 지역 쪽이라던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선인들은 이제 북촌 쪽에 몰려 살았고 이제 일본인이 이제 머무는 지역은 남촌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번화하고 굉장히 화려한 구역들, 그러니까 이 소설들 속에서 탐정들이 이제 활개를 치고 다니는 그 공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일본인들을 위한 공간이거나 일본인들이 살고 있는 공간일 수밖에 없는데, 탐정이 수사를 할 때에는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좀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제 지적을 하셨었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권은 선생님 원고에서는 이제 제가 아직 읽지 못했던 작품이어서 이제 이 선생님의 의견을 그냥 가져오자면은 김내성의 가상범인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주인공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뭐 개다 소리가 그냥 짜그락짜그락 들려왔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일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항상 그런 소리라던가 이제 아니면 뭐 무슨 그 우동 냄새, 그러니까 우동 냄새가 훅 끼쳤다라는 식으로 이제 후각적, 뭐 청각적인 어떤,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떤 존재로서의 일본인의 존재가 아주 드물게 살짝 등장을 할 뿐, 소설에서는 굉장히 좀 집요하리만치 그 일본인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작가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어떤 최만식이라는 작가 혹은 뭐 김내성이라는 작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피식민지인 작가가 쓰는 추리소설 속에서, 그러니까 식민지 공간이 배경인,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그 식민지 공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합적으로 제시를 할 수가 없고 굉장히 불완전한 그 일부만 가지고, 근데 그 일부 안에서 또 마치 우리는 식민지인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그러니까 이 배경호라는 인물,
혹은 이제 그 김내성의 마인에 나오는 유블란이라는 탐정, 그러니까 유블란이라는 이름은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모리스 르블랑의 이름을 이제 음차를 해서 만든 한국식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이 유블란이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어떤 정말 자유롭고 활기차고 또 그 자신의 부를 이용해서 이제 굉장히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험담의 묘사가 사실상 이제 굉장히 여러 겹에 좀 가면을 씌워야만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또 연마에서 좀 가장 흥미롭게 봤던 공간 두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그 배경호가 이제 사랑에 빠진 여자가 납치된 곳이 이제 어딘가를 알아내는데 이제 소설 속에서는 대학병원 서8호실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이름이 굉장히 강하게 암시하는 대상은 존재하거든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그 30년대 경성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공간 중에 하나가 경성제국대학병원의 동8호실이라는, 그러니까 동8호실을 이제 서8호실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동8호실에 이제 굉장히 명백한 변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정신병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광인들을 이제 모아다가 이제 여기다 안에다가 몰아넣고 그냥 정말 감금하다시피 한 병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호기심이 이제 굉장히 컸었고 당연히 이제 그 어떤 미친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 대해서 약간 허풍이 섞인 막 그런 괴담들이 막 흘러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하도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최만식 본인이 여기를 취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별건곤이라는 이제 그 당시 잡지 되게 유명한 대중 잡지에 실린 그 제목이 미친 이들의 나라 동팔호실 잠입기라는 이제 제목으로 최만식이 직접 쓴 1931년에 취재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취재를 가서 거기서 이제 그 환자들과 직접 계속 얘기를 한마디씩 나누면서 이제 이 환자는 이렇게 미쳤다, 저 환자는 저렇게 미쳤다,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쭉 약간 나열을 하는 그런 글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좀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이제 일본어로 게이사스부노 지도샤와 기마센까 이러면서 경찰부 자동차가 아니왔소라고 묻는 어떤 광인을 보았다. 그래서 경찰부 자동차를 찾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떤 세상이 들어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자기 장가 좀 들어달라면서 계속 의사한테 쪼르는 어떤 광인이 있고 이 사람이 심지어 영어 책도 볼 줄 안대요. 그래서 최한식이 궁금해서 미국 갔다 오셨냐고 물으니까 막 그 사람이 미국? 저 놈이 미친놈이네 이러면서 가버리더라는 좀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이 광인들이 말하는 어떤 그 언어, 그러니까 조선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는 어떤 그 일본의 기억과 그런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그 미국이라는 어떤 환상의 공간에 대한 것이 이 사람들의 어떤 이 광인의 기억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풍경,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묘사를 하는 그런 에세이인데 이 부분을 연마에 좀 고스란히 약간 스케치한 장면이 나와요. 묘령의 여자다. 단발 여자인데 단발을 한 여자인데 버선을 신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단발 여자들은 이제 다 양장을 입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의 복장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얘가 원래 되게 예민한 애인데 연애를 하다가 그 남자한테 버림을 받고 이제 그 남자가 또 다른 여자랑 연애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본 다음에 이제 정신이 약간 나가버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함을 하면서 이제 그 악당 중에 한 명이 하키를 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마취제를 맞았다가 이제 깨어나면서 하키가 막 울면서 이 사람이 도둑놈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붙잡아다가 암호 문서를 뺏으려고 이래요라고 하는데 이제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암호 풀이의 그 열쇠를 뺏기 위해서 하키를 납치를 했었던 거고 이제 얘가 입을 열지 않으니까 이제 감시를 할 요량으로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하키는 그런 지금 진실을 말하면서 암호 문서를 뺏으려는 도둑놈이에요라고 호소를 하지만은 이제 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웃으면서 과연 미친 사람이 함직한 소리다.
그래서 이제 하키는 막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저는 아무데도 아프지 않아요. 놓아주세요라고 외치지만은 그것은 그냥 미친 여자의 발작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결국 하키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 울음을 터뜨리는, 그래서 더욱더 심각한 환자로 이제 오인을 받고 이제 독방에 갇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묘사가 이제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후에 이제 연구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봤던 원고 중에 하나는 그 원광대 문예창작과의 이주라 선생님이 쓰신 그 원고인데요. 이제 탑동공원과 동팔호실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미스테리아 24호에 쓰셨던 원고인데, 이 정신병자들, 그러니까 그 이제 현실 속에서의 동팔호실에 대해서 이제 그 30년대에 어떤 식으로 그 지배 계층에서 얘기를 했는가. 그러니까 외국의 정신병자들은 연애광이지만 조선 환자들은 모두 정치광인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이런 동팔호실에 갇힌 인물들이 막 허황되게 조선 독립을 꿈꾸고, 이렇게 뭐 일본인 뭐 누구를 내가 막 잡아 죽인다라고 막 떠들고, 아니면 뭐 사실 나는 알고 보면 내가 왕의 씨앗인데 뭐 사람들이 나를 모함을 해서 여기로 들어온 거다. 그래서 나는 빨리 여기를 나가서 왕이 돼야 될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헛소리를 하는 사람, 뭐 이제 이런 묘사들을 이제 이렇게 신문 기사로 내보내면서 이 동팔호실에 이제 갇혀 있는 어떤 정신병자들, 그러니까 광인들의 위험성을 좀 약간 과장하는 좀 그런 식의 담론들을 계속 유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의 어떤 그런 지배 체제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게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없는 이야기를 이제 한 군데다 그냥 몰아놓고서 이제 굉장히 편리하게 감시를 하는, 그 감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제 이 동파로시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고요. 근데 최만식이 이제 바로 연마에서 이 서파로실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얘기하는 이 정신병원에 갇힌 여자가 이제 이 소설 속에서는 이제 정말 약간 가련한 좀 비밀을 막 여러 가지 비밀을 좀 품고 있는 이제 가련한 미인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갇혀 있는 공간에 이제 배경호가 잠입을 해서 어떤 그런 또 거짓말과 이제 기지를 이용을 해서 이 여자를 탈출시키는 이제 클라이맥스의 모험담의 공간으로서 이제 이 공간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 뭐 그냥 읽기에도 사실 뭐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뭐 간호부의 그 복장을 빌려와서 뭐 어떻게 변장을 시키는가, 이제 이런 식의 묘사들이 되게 재밌는 묘사들이기도 한데, 이제 한 걸음 좀 물러서서 생각을 했을 때 실제의 동파로실 그리고 이 소설 속의 서파로실 사이의 어떤 간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이제 그다음 두 번째 공간으로는 이제 X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연마에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서광옥이라는 그 악당 무리의 수장이 머무르는 본거지가 이제 이름이 그냥 X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X별장이라고 불리는 공간인데, 소설에서 이제 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위치를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상동 큰 거리에서 되게 가깝게 보이는 언덕 위에 큰 집, 뭐 서울시, 그러니까 경성 시내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어떤 뷰를 가진 굉장히 큰 서양 저택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30년대에 그런 식의 저택으로 불리던,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런 묘사를 들으면 하고 떠올릴 만한 집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친일파 중에 이제 윤덕영이라는 자가 만든 저택, 그러니까 벽수산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러니까 인왕산 기슭에 있는 저택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 말로는 뭐 아방궁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방궁을 모델로 한 어떤 X 별장을 묘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소설 초반에 나왔던 그 배경호의 저택에 대한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호의 저택은 개동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왕산과 이제 개동, 이제 굉장히 이제 서로를 사실 이제 선으로 이렇게 그어 보면은 굉장히 서로를 곧장 응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경복궁을 사이에 두고서 약간 거울상처럼 존재하는 이제 두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 이 34년에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벽수산장을 짓는 것이 일본 정부로부터 얻은 은사금, 그러니까 아마 이제 굉장히 뭐 사례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굉장히 더러운 돈으로 지은 아주 사치한 조선 제일의 사치한 집이라는 인식이 이제 그때 당시 경성 사람들한테 강했었기 때문에 뭐 기사에 따르면은 뭐 타일 하나, 뭐 유리 하나도 그냥 가져온 게 없이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해온 어떤 그런 재료로 만든 집이다라고 그 당시 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극도의 어떤 사치스러운 공간. 근데 이제 그것이 심지어 경복궁을 내려다보는, 그러니까 바로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지은, 그러니까 굉장히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친일파 어떤 귀족의 시선으로서 조선의 왕조를 내려다보는 그 공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적개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근데 그랬을 때 이 소설에서 친일파는 아니지만 서광옥이라는 이 30대 여자 악당이 이제 머무는 어떤 공간으로서 이제 그 윤덕영의 벽수산장을 이제 그대로 모델로 한 X 별장을 만들었고, 이제 그것이 이제 내려다보는 공간으로서의 개동의 배경호 저택 같은 경우도 조금은 사실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미스테리아 13호에 실렸던 유인혁 선생님, 그러니까 문학평론가 유인혁 선생님이 쓰신 두 개의 탑 그리고 악마라는 제목의 그 연마 원고에서 제가 좀 굉장히 흥미롭게 읽은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배경호의 저택이 지어진 위치도 사실 좀 되게 의미심장하다라고 하시면서 개동 위생소 터에다가 새로 집들을 지은 곳에 위치했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소설 속에. 근데 개동 위생소라는 거는 원래 순조의 모친인 뭐 수빈 박씨를 모신 사당이 있던 자리래요. 근데 그 경우궁이라는 공간이었는데 19세기 말에 이제 경우궁의 위치를 옮기면서 거기에 오폐물 처리장이 들어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노골적으로 이제 그런 좀 일본 제국주의의 속셈이 좀 드러나는 대목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어떤 사당, 그 왕족의 사당이 있던 자리에 오폐물 처리장을 만들었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오폐물 처리장도 이제 다시 덮고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주택들을 짓기 시작을 한 게 1930년대인데, 배경호 저택의 자리가 바로 그 개동 위생소 터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제 그 유인혁 선생님이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광옥이 자리한 X 별장이 옛 왕조를, 그러니까 굉장히 오만하게 내려다보는 공간이고, 배경호의 개동 저택은 옛 왕조의 어떤 사당을 오물 처리장으로 만들었었던 기억이 있는 굉장히 좀 불손한 공간에 새로 지어진 집. 그랬을 때 이 34년의 독자들이 이 위치들을 굉장히 선명하게 제시된 위치의 이 저택들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배경호 같은 인물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굉장히 좀 현실과 괴리가 있어서 서걱서걱거리는 인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이 인물의 어떤 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동 위생소 쪽에 저택을 새로 지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인물에게 약간의 좀 오점을 묻히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채만식이 어떤 의도로 이제 이 인물의 뭐 정말 완전 무결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는지 아닌지는 뭐 지금에 와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은 그냥 후대의 독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인물이 결코 완전 무결할 수 없다라는 어떤 증거로서 그런 개동 위생소 터라는 단서가 붙은 게 아닐까. 얘가 사실은 윤덕영 못지않은 어떤 뭐 좀 지배 계층의 일원일 수 있다라는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뭐 깎아내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어쨌건 이 연마라는 소설, 그러니까 굉장히 호화로운 배경을 가진 인물이 아마추어 탐정이고, 역시나 이제 굉장히 호화롭게 살고 있는 여자 악당을 추적하는 이야기인데, 그랬을 때 이 어떤 호화로움의 정체가
우리는 그냥 소설 속의 얘기다라고만 그냥 재미있게 여기기에는 분명히 좀 어떤 현실적인 조건들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는데 이제 그것이 말해지지 않고 이제 되게 그냥 은근슬쩍 약간 뭉치면서 넘어갔다는 인상. 근데 그 뭉침의 그럼 의미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런 작은 단서들을 가지고서 좀 이 인물이 좀 결백할 수 없음. 그러니까 탐정이 결코 100%막 선하고 뭐 어떤 진실한 인물 이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설 결말에 이르면은 그러니까 뭐 이게 스포일러라고 굳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건 악당은 처벌을 받겠죠. 그러니까 서광옥이라는 이 악당은 이제 결국에 어떤 죽음으로 이제 그런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 배경호와 서광옥 사이에 흐르는 어떤 그런 요즘 말로 이제 되게 텐션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말 성적 긴장감이 굉장히 충만해요 둘 사이에. 그러니까 배경호는 분명히 어떤 하키라는 이 가련한 미인에 대한 이제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지만은 서광옥이라는 굉장히 정말 욕망이 드글드글한 이 판모파타를 만나서 이 여자한테 약간 압도를 당하고 이 서광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배경호를 육체적으로 유혹을 하면서 이제 둘이 이제 수작을 주고받는 장면에서 나오는 어떤 텐션이 지금에 봐도 좀 사실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농도가 좀 짙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서광옥을 탈출시키려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배경호가 굉장히 상실감을 느낍니다. 이 서광옥과 내가 같이 죽었으면이라는 생각을 잠시 하면서 이렇게 서광옥이 뭐 가슴에 남기고 간 뭐 허한 뭐 공백 왜냐면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랬을 때 이 배경호가 서광옥에게 가지는 어떤 동질감이라고 그래야 될까? 이제 그 매력의 근원이 이제 어떤 육체적인 매력일 뿐만 아니라 둘이 어떤 면에서는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좀 뭐 그런 식의 좀 약간 넘겨짚기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한국 미스터리 소설을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40년대, 50년대는 계속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40년대 이제 45년에 광복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정말 40년대 초중반은 너무너무나 이 2차 세계대전에 이제 휘말려 들어간 이제 조선 땅 역시도 어떤 일본의 그러니까 복속된 존재로서 같이 어떤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뭐 소설들 자체가 30년대에 비해서 이제 그렇게 활발하게 나올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특히나 이런 미스터리 소설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좋게 말해서 이제 스파이 소설이라고 그래야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스파이 소설이라는 건 이제 굉장히 경찰, 형사 뭐 이제 이쪽이 강한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주인공 형사가 그렇다면은 일본인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근데 일본인 형사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또 굉장히 거기서 이상하게 꼬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좀 40년대 스파이 소설이 몇 권 있었었고 그러고 나서 해방 이후에 또 막 어마어마한 막 정말 혼란이 있었고 몇 년 동안 뭐 백색 테러가 뭐 그냥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뭐 다 북으로 갔다 남으로 왔다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오가는 어떤 몇 년이 흐르면서 또 한국 전쟁이 터지고 그래서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그걸 또 복원하느라 시간 보내고 이제 그래서 거의 한 40년대부터 50년대 중반까지는 좀 당연히 이제 뭐 없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이제 좀 의미 있게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볼 만한 좀 미스터리 소설이 많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기다림 끝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게 70년대까지 좀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미스터리의 좀 가장 대표 명사격인 존재 김성종이라는 작가가 이제 등장을 하기까지 좀 한참을 기다리게 되는데 김성종 작가의 어떤 출세작, 그러니까 1977년에 쓴 최후의 증인이라는 작품이 미스터리 소설 속에서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정표격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워낙에 베스트셀러였고 영화로도 2번이나 만들어지고 뭐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해서 아마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일 텐데요. 어,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어떤 전라남도 문창이라는 어떤 지역에서 살인 사건, 50대 남자가 이제 굉장히 익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조사하는 형사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뭐 이제 좀 약간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살인 사건을 추적을 해가면 해갈수록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연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한국 전쟁에 얽힌, 그러니까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강하진 않지만은 한국 전쟁에서 이제 서로 싸웠던, 그러니까 뭐 빨치산과 이제 뭐 그거를 이제 고발한 사람, 이제 그 마을 주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원한 관계가 존재를 했었고, 이제 20년이 흘렀지만은 여전히 이제 그 상처가 가라앉지 않은 지역에서, 이제 특히 어떤 전라남도라는 지명이 나오는 순간 이제 당연히 떠오르는 게 그 지리산의 어떤 토벌전 같은 게 이제 떠오르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20년 전에 이제 50년대에 있었던 어떤 그런 토벌전에 얽힌 되게 가슴 아픈 어떤 가족사가 있고, 이제 그 때의 원한이 계속 잠복해 있다가 이제 70년대에 와서 살인 사건으로 터져 나왔다. 그래서 이 형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사건을 파헤칠수록 그 범인에 대한 약간 연민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죽은 사람이 이제 더 정말 나쁜 놈이었고 이제 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 인물들의 좀 가련한 상황에 대해서 형사가 이제 굉장히 감정이입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결말 부분에 가면 범인이 죽고 그러고 나서 형사도 갑자기 뜬금없이 자살을 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한국에서 좀 그 한참 동안 미스터리 소설이 좀 어떤,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너무나 좀 약간 센티멘탈한 감정과 결합이 좀 강한 결합을 이루고 있다. 근데 이게 그리고 꽤 오래 갔다라는 거에 어떤 시발점으로서 최후의 증인이 좀 어떤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게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라는 어떤 우리 사회에 이제 굉장히 큰 분기점.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뭐 대중문화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계속 이야기될 수 있고 해석될 수 있는 어떤 정말 거대한 사건이고,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를 좀 틀지우고 있는, 여러 면에서 틀지우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인데, 이제 이 사건을 다룰 때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패배주의에 좀 이끌리는 좀 센티멘탈리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저는 제가 사실 한국문학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너무 막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제 뭐 광장이라는 소설에서 그 주인공 이명훈이 뭐 중립국으로 가겠다 하면서 이제 바다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이념의 그러니까 극한의 대립 상황에서 인물이 어딘가를 이거 아니면 저거를 선택해야만 할 때 그것을 선택을 하는 걸 그냥 거부를 하고 결국에는 그냥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으로 그 선택을 종결지어 버리는 어떤 그 선택. 이제 이런 것이 좀 어느 정도는 좀 너무 자주 쓰인 장치는 아니었을까. 근데 최후의 증인에서도 한국 전쟁을 둘러싸고 이제 이게 이념 대립이라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사적인 욕망이 더 크게 자리한 어떤 원한 관계인데, 그러니까 재산이라던가 어떤 뭐 여자를 차지하겠다는 욕망이지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이게 한국 전쟁과 결합이 된다면은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국 사회에서 한국 전쟁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을 한다면은 좀 더 여기서 뻗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어떤 가족 드라마의 형식으로 멜로드라마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좀 그런 결말이 조금 사실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대중소설에서 좀 한국 사회의 큰 균열, 좀 상처를 이야기할 때 좀 약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치처럼 쓰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후에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어떤 특히 소설들보다 저는 그때 이제 영화가 훨씬 더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한국 뭐 느와르 영화들, 그러니까 이제 뭐 주인공이 뭐 기자든 뭐 검사든 변호사든 형사든 이렇게 막 어떤 사건에 맞부딪혔는데 그 사건에 이제 뒤에 숨어 있는 존재가 이제 굉장히 거대한 권력층일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뭐 바위에 계란 던지는 심정으로 이제 막 돈키호테처럼 덤벼들었는데 뭐 범인, 그러니까 어떤 실체도 알아냈고 사실 뭐 증거도 쥐었는데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 있는 결론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러니까 뭐 세상이 그런 줄 알았어 뭐 이러면서 끝나는 영화들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주인공은 막 오열을 하면서 뭐 혹은 막 고함을 치면서 막 그 욕을 어떤 욕 한마디를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끝나는 어떤 그런 결말들을 볼 때마다 좀 느꼈던 어떤 갑갑증하고 저는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미스터리 뭐 이제 서브 장르로서 이제 그런 뭐 느와르든 뭐 어떤 서스펜스물이든 이제 이런 종류의 틀을 가지고 와서 픽션을 만들 때 이제 그리고 그 장르의 특징이 어떤 이런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한국 전쟁이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떤 뭐 청와대의 범죄 뭐 이제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장르로서 이걸 끌어왔을 때 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다시 바뀌지 않았다라던가 그래서 그냥 에잇 몰라 하고 막 자살하고 이제 어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너무 좀 어떤 면에서는 약간 도피적인 측면을 좀 강조해버리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스터리의 초기 형식이라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되게 사실 보수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서 다시 한번 그 예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장르인 건 분명한데 그 보수적이라는 게 사실은 정의 실현에 대한 욕구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쁜 존재, 그러니까 나쁜 놈을 없애고 다시 한번 선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결말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인 건데 이제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 좀 인기 있는 어떤 몇몇 작품들에서는 좀 더 정의 실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정의가 실현이 안 되는구나, 너무 우리 살기가 힘들구나라는 현실 인식, 이제 이것을 강조하는 쪽으로 좀 많이 끌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이걸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는 조혜일의 1979년작 갈 수 없는 나라라는 작품이고, 또 하나는 유홍종의 1986년작 서울무지개라는 작품입니다. 이 두 작품 모두 이제 뭐 신문 연재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선정적인 소설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좀 이제 섹스 스캔들을 중심에 두고 있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좀 약간 미스터리와 결합을 시켰는가에 대해서 조금 재미있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조혜일의 갈 수 없는 나라 같은 경우는 1975년, 그러니까 4년 전에 있었던 그 당시 한국에 굉장히 좀 유명했던 사건을 가져온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작가가 이제 누가 봐도 이 사건을 그러니까 소설화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1975년에 모 기업 때 이제 재벌 2세였던 이제 박모 씨가 있는데, 그 박모 씨가 이제 70년대에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돈을 쓰고 다니면서, 그래서 결국 검찰 쪽에서 이 사람의 어떤 불법
그 재산의 불법 해외 유출, 뭐 은닉 이제 이 건으로 조사를 하다가 이제 한밤중에 이 사람 집을 급습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 그 집에 그때 당시에 꽤 유명했던 여성 연예인이 이제 잠옷바람으로 있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원래의 사실 사건 그 수사 초점은 뭐 그 해외로 이제 재산을 유출시킨 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신문에서는 야 뭐 A 모양이 막 그 집에 있었다더라 이제 하면서 막 그다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박 모 씨와 그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칠공자라고 불리던 그 재벌 2세들 모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여자 연예인들 뭐 한 거의 100명의 리스트가 있대더라. 그 같이 노는. 그래서 뭐 알고 보면 쟤도 막 이러면서 신문에서 뚜렷한 물증도 없이 이제 그때 당시에 잘 나갔던 어떤 여자 연예인들 이름을 다 거론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뜬금없는 섹스 스캔들 사건을 변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성 연예인들의 다수가 억울하게 약간 누명을 쓰고, 근데 아무리 아니라고 항변을 해도 이제 믿어주질 않으니까 결국엔 강제 은퇴를 하거나 좀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이제 모습을 숨겨야만 했던 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갈 수 없는 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사건을 굉장히 강하게 염두에 두고 쓰여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작가 후기에서 자기가 이제 추리소설을 잘은 모르지만 이번에 한번 뭐 시도를 해봤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추리소설이 흔히 점잖은 문학으로부터는 외면되어 온 것이 우리의 상식이었고 사정이었다. 그러나 추리소설 형식 속에도 소설의 새로운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이번의 경험을 통해 나는 배울 수 있었다. 내가 이번 소설에서 중점을 두어 드러내 보이려고 했던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어떤 절망적인 부패의 냄새이다. 성의 교환 가치화, 부에 대한 개념의 타락.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추리소설이라는 형식이 좀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번에 시도를 했다라고 이제 후기에 썼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여기서 이제 5인방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막 그 재벌 2세들 어떤 그 되게 막 오만한 부잣집 아들내미들 이제 5인방이 막 이렇게 놀러 다니다가 그 사람들이 한 명씩 죽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알고 보니까 이제 몇 년 전에 이 5인방이 저질렀던 어떤 그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 그 당사자가 이제 자살을 했고, 그래서 그 여자의 어떤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몇 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칼을 갈고 기다렸다가 이제 어떤 준비를 되게 차곡차곡 해서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된 순간 이제 이 재벌 2세들을 이제 한 명씩 죽이기 시작을 한 그런 사건이었었고, 이 5인방이 데리고 다니는 어떤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더의 애인이었던 여잔데 그 리더가 가장 먼저 살해당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4명 남자들이 다 이 여자한테 이제 집적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야 이제는 내 애인 좀 대봐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여자가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사실 좀 되게 모호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여자에게도 어떤 비밀스러운 과거가 있었고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패션 모델로서 나름 잘 나가는 여자인데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남자가 등장을 하고 그 남자한테 협박을 당하고 또 이 재벌 2세들한테도 계속 시달리고, 그래서 이 여자는 계속해서 좀 이 남자들의 육체적 욕망의 대상으로서만 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실제 박모 씨 사건에서 이제 그런 리스트의 하나로 등장했던 여자들처럼 이 여자가 다뤄져요. 근데 소설 결말에 가서 굉장히 좀 의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결국에는 피해자로 남지 않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몇 년 전에 저질렀던 어떤 집단 성폭행 사건의 주인공과는 다르게 피해자로 남지 않고 이 남자들을 중에 일부를 이 여자가 직접 해치워요, 결국에는. 그리고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연쇄살인 사건을 저질렀던 그 과거의 인물, 그러니까 그 실제 진범이 있지만은 그 진범이 그냥 다 뒤집어 쓰는 걸로 하고 이 여자는 유유히 빠져나가고 아무에게도 이제 추궁당하지 않은 채
사는 것이 소설의 결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의외의 결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가 처음에 이제 이 소설의 초반부터 강하게 보여주는 거는 이 재벌 2세 5인방들의 어떤 이제 굉장히 정말 뭐 윤리의식이라던가 뭐 어떤 사회에 대한 뭐 책임감 뭐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망나니들의 이제 굉장히 좀 타락한 삶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비판하는 시선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 그 남자들의 여자인 이 인물, 그러니까 나영이라는 인물인데 이 나영이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선을 계속 견지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말에 가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이 인물을 약간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을 대체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이 인물이 생각보다 점점 더 존재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나중에는 얘를 결말에 어떤 식으로 꾸겨 넣어야 될지를 작가도 약간 망설인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인물은 결국에는 이 참혹한 연쇄 살인 사건에서 본인이 손에 직접 피를 묻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슬그머니 거기 미끄러져서 도망가는 이제 그런 인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진범, 그러니까 과거 그 성폭행 당해서 자살했던 여자를 사랑했던 남자인데, 진범은 이제 이 남자의 어떤 기구한 사연에 이제 좀 약간 몰표를 주는, 그래서 이 남자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이제 독자들한테 납득을 시키고, 이 도망친 나영이라는 인물, 그러니까 이 얘한테도 일부의 어떤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도망쳤던, 그러니까 이 판무파탈에 대해서는 살려주되 약간 그런 악역이 가지는 그러니까 악역이 감당해야 되는 좀 그런 나쁜 면들을, 그러니까 이 나영한테 다 몰아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를 살려주는 대신에 얘는 어쨌건 악역을 다 떠맡아야 되고, 이 연쇄살인을 저지른 남자는 알고 보면 사실 되게 착한 사람이었고 막 좀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동정을 하게 되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찝찝하게 끝나는 미스터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도 그런 어떤 이 박모 씨와 칠공자 사건 자체가 굉장히 흐지부지하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피해를 본 거는 그 억울하게 이름이 거론된 여자 연예인들밖에 없을 거예요. 이 연예인들은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갑자기 뭐 리스트에 있다는 식으로 소문이 퍼지고 괴담이 퍼지면서 이 여자들의 앞길만 막혔고, 이 재벌 2세들 실제 칠공자들은 뭐 전혀 그 어떤 피해도 받지 않고 유유히 빠져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것을 픽션화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이 오만한 재벌 2세들에 대한 어떤 처벌은 가해지되 그것을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식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작가가 좀 거기서 약간 망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래서 이 나영이라는 인물을 작가는 이제 굉장히 제가 악당인 건 알죠라고 하면서 이제 끝을 내지만은 지금에 와서 읽어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인물은 그 실제 칠공자 사건에서 억울하게 당했던 여자들의 약간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로서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처벌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이상 이제 괴롭힘 당하지 않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소설 속 5인방의 리스트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정말 누구에게도 괴롭힘 당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그런 여자 악당? 그런 결말이 좀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것이 그때 모르겠어요. 70년대 독자들한테는 어떤 식의 카타르시스를 줬을까라는 게 좀 궁금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그러니까 21세기에 와서 되게 뒤늦게 이 소설을 접한 독자로서는 그러니까 이 5인방이 저질렀던 어떤 과거의 그러니까 순진한 여자를 납치에다가 이제 자신의 어떤 욕망의 제물로 삼았던 이 5인방의 죄와 더불어서 이 현재 시점에서 나영이라는 또 다른 희생자이자 가해자인 인물의 그 어떤 대립구도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만약에 좀 리메이크를 할 수 있다면은 저는 훨씬 더 좀 흥미롭게 그 70년대의 한국
사회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80년대 말인가 90년대 초에 미니 시리즈로 만들어진 적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그렇게 평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같은 거 이렇게 좀 뒤져봤는데, 그래서 요즘에 와서 이걸 다시 한번 리메이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작품이었었고요. 또 다른 섹스 스캔들 작품으로 이제 아까 언급했던 서울무지개라는 작품, 1986년작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뭐랄까, 갈 수 없는 나라보다 조금 더 약간, 사실 소설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작품입니다. 예, 이제 굉장히 연재 소설인데, 이건 역시 신문 연재 소설이었고, 근데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이 핵심은 이제 선정성이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서 읽어야 되는 작품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델이, 이제 주인공 여자가 이제 모델인데 어떤 권력층의 눈에 들어서 이제 그 권력층의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섹스 파트너로 점 찍어져요. 그러니까 일종의 조공을 바치듯이 이제 그 여자의 그런 이 모델 에이전시 사장이 이 여자를 그 권력층 누군가한테 이 여자를 바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그 남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모델 에이전시 사장이라던가 뭐 영화 제작사 사장이라던가 이 권력층 이 의문의 인물, 그리고 그 의문의 인물의 비서, 이제 뭐 이런 남자들 사이에서 이 여자가 계속 이렇게 튕겨져 다니면서 농락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묘사가 너무 이렇게 좀 자세해서 사실 읽기가 좀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 소설의 결말이 가장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 약간 스포일러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인물은 소설에서는 이제 어떤 재벌 회장님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한국 거의 뭐 정재계를 쥐락펴락하는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그 회장님의 이제 그런 파트너로서 이 여자가 점 찍어졌는데, 결국에는 그 회장 그룹 내에서의 알력 다툼에 희생이 돼서 이 여자가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입을 여는 순간 굉장히 이 회장님의 위치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여자를 비행기에 태워서 미국으로 보내버려요. 그 재벌 비서가. 그러면서 10년 동안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쪽지를 넣어둬요, 그 여자한테. 그래서 그 여자가 비행기 안에서 그걸 읽으면서 이를 빠드득 갈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보다 땡겨서 돌아와서 이 모든 수모를 갚아주겠다라고 이제 이를 갈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건,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 당시 이제 80년대에 여기서 이제 회장님으로 나왔지만은 이제 실제로 어떤 뭐 대통령을 비롯한 이제 그런 정재계의 권력층들이, 그러니까 모 여자 연예인들,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도 역시 이름이 막 신문에서 여기저기 거론이 됐었던 어떤 특정한 여성 연예인들을 불러들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싸움이 났다더라, 부부 싸움이 났다더라,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소문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했다 카더라라는 어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80년대의 사회를 이렇게 맴돌고 있었고, 심지어 80년대에 초등학생이었던 저의 귀에까지도 그 소문이 흘러 들어왔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은 굉장히 유명한 여성 연예인을 지목을 하면서 이제 그 연예인과 정치인 사이의 어떤 섹스 스캔들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렸던 어떤 그때 당시의 분위기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여자 연예인에 대해서 어떤 연민이라던가 이 여자가 겪어야만 했던 어떤 상황,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실제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지만은 그렇다 한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상황 자체 내에서 겪는 어떤 고통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서울무지개라는 작품에서는 이제 그것을 아예 선정소설로서, 그러니까 정말 섹스 스캔들에 초점을 맞춘 선정적인 소설로서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대 생산한 그런 작품인데, 그리고 이 소설을
몇 년 뒤에 또 영화화한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말에 서울 무지개라는 동일 제목으로 나온 영화가 있었고, 근데 그 영화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 눈에 보이게끔 약간 대통령이라는 식으로 그 권력층 인물이, 그러니까 회장님이, 소설 속의 회장님이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이라는 식으로 암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말을 이 여자가 결국에는 살해당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하게 그러니까 고문당하고 약간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지고 끝내는 살해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참혹한 결말로 끝을 맺었는데, 그러니까 소설에서의 결말과 영화에서의 결말이 왜 이렇게 또 달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마치 갈 수 없는 나라의 그 나영이라는 인물처럼, 그러니까 이 인물이 계속해서 남자들한테 당했지만은 막판에 가서는 결국에는 이 남자들보다 내가 더 오래 살아남을 거야라는 어떤 그런 이를 갈면서,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승리를 쟁취하는 인물처럼 서울 무지개 소설에서도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를 빠드득 갈면서 끝나는 것으로 끝났었는데, 영화 버전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뭐 약간 현실적이라는 그러니까 좀 뭐 리얼리티를 약간 보강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굉장히 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 사이에서, 남자들 사이에서 희생당한다. 어떻게든 항상 반드시 죽는다. 이제 약간 이런 식의 좀 결말로 바뀌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소설을 영화화하는 측면에서 더 선정적으로 흘러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설에서, 그러니까 선정 소설로서의 이런 소설들이 가지는 또 되게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결말에 이르러서는 결국에는 그래도 이 인물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여지가 분명히, 그러니까 이 인물들을 재해석할 수 있고 얘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화되면서 오히려 그 여자가 당했던 어떤 좀 굉장히 좀 성적 유린의 과정도 너무나 좀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이 여자가 죽어가는 과정도 너무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 그러니까 이 어떤 한 여자, 그러니까 희생자의 몸에 가해졌던 그런 좀 집단적인 어떤 범죄의 흔적들을 좀 지나치게 약간 쾌락의 시선으로만 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이 좀 80년대 전반적으로 너무나 좀 약간 사메스 정책과 더불어서 이렇게 지나치게 선정적으로만 흘러갔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갈 수 없는 나라라던가 이 서울 무지개 모두 다 이제 섹스 스캔들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 어쨌거나 작가들이 처음에는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좀 이 실제 약간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던, 한국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좀 귀동냥을 해서 알고 있던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픽션화하면서 좀 뭐 경종을 울리겠다라는 그런 목표는 있었겠으나, 이제 이것이 좀 사람들한테 읽히고 또 재해석될 때 좀 지나치게 좀 시각적인 쾌락의 대상으로만 사용이 됐었던 것 또한 한국 이 미스터리 작품들이 한국 사회를 반영하는 방식의 일부가 결과적으로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미스터리 소설 자체도 한국 사회의 어떤 일부가 되어버린 좀 그런 현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2000년대 넘어와서는 확실히 변화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특히 2010년대부터는 이제 젊은 작가들, 그러니까 미스터리 작가들이 등장을 하고, 특히나 이제 젊은 여성 작가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었던 작품은 그런 이두온이라는 여성 작가의 2016년 데뷔작 시스터라는 작품이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어떤 인물을 묘사를 할 때 이제 뭐 이 인물이 뭐 어떤 뭐 가족,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가족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었고 뭐 아버지랑 단둘이 살다가 이제 뭐 얘가 학교에서 사고를 쳤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17살 여학생인데 학교에서
동급생을 죽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은 가정 환경이 그래 불우하고 뭐 이제 약간 이런 되게 약간 뻔한 설정처럼 보였는데, 이게 사건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인물에게 겹쳐지는 레이어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어릴 때 육아 예능에 나왔었던 아역 스타였다는 것.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기를 찍는 어떤 카메라에서 어떤 식의 상처를 받았는가, 이제 그것이 얘가 또 이제 10대가 되면서 이 미성숙한 10대의 육체를 또 이렇게 훔쳐보고 싶어하는 어떤 좀 되게 더러운 시선들과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고, 그 카메라는 또 어떤 식으로 얘의 육체를 또 침범해 들어오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로 계속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의외의 결말로 나아가는 좀 그런 작품이었었는데, 크게는 권력형 성범죄일 수도 있고, 이제 어쨌거나 뭐 그 여성들이 좀 주로 희생자로 등장하게 되는 어떤 성범죄를 다루더라도 이제 확실히 어떤 7, 80년대 작품들과 2010년대 작품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여자 작가들이 이 여성 피해자 혹은 여성 가해자가 되는 인물들을 다룰 때 더 이상 어떤 좀 시각적 쾌락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이 인물이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정말 유아 때부터 이 성인이 될 때까지 겪게 되는 어떤 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시선들에서 겪는 상처를 굉장히 좀 집요하게 형상화한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예전만큼 이제 그런 되게 뜬금없는 어떤 섹스씬에 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여자 주인공은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써 이 여자 인물들이 한국 사회를 또 반영하는 굉장히 새로운 주인공으로서 되게 다양한 작품들을 쏟아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시간을 너무 앞에서 많이 소진해가지고 제가 조금 뒷부분에 엉성하게 끝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관심 있는 분들께 뭐 추천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이두원의 시스터라는 작품과 더불어서 서미애 작가님의 작품들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018년에 쓰셨던 당신의 별이 사라지던 밤이라던가 2021년에 쓰신 까마귀 장례식 이라는 중편, 그리고 장편으로는 모든 비밀에는 이름이 있다. 이제 이런 작품들이 그런 여성 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이주민 문제라던가 뭐 그런 학교 폭력 문제, 그리고 가정 폭력 문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미스터리의 형식으로 다루는 그런 작품들이었는데, 굉장히 다 셋 다 아주 인상적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사회상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미스터리로서 이제 이 작가님의 작품들, 현대 작품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한국 미스터리가 이제 좀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런 해외 미스터리가 수입되는 과정에서부터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의 굴절이 있었고, 이제 어떤 식민지 시기에 이제 몇 다리를 거쳐서 들어오는 작품들을 읽으면서 이제 그것을 흉내내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원본이 있고 이제 그걸 흉내내면서 우리의 그 장르가 또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흉내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해질 수 없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배제를 하면서 쓰다 보니까 작품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굉장히 서걱서걱거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에 와서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었고, 이제 식민지 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한국 전쟁을 거치고 또 막 그런 이제 재건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굉장히 한국 사회가 빠르게 변했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제 미스터리 소설이 그럼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사실 조금 못 미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한국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예전에 나왔던 좀 유명 작품들은 좀 지나치게 약간 비극으로만 끝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비극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건의 원인과 해결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에는 그 해결의 어떤 결자해지가
자살로 끝나는 것이 이런 어떤 미스터리 장르로서는 사실 막다른 골목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예전에 아쉬웠던 측면들을 좀 얘기를 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80년대 좀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올 때는 이제 어떤 한국 사회의 좀 타락한 측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여성 인물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섹스 스캔들을 좀 지나치게 이렇게 남성 작가들의 좀 시선이 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만 흘렀던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고, 근데 이제 2010년대 들어와서 이제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 그러니까 좀 여성 작가들의 수가 이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늘어났고, 그래서 이 젊은 여성 작가들이 내놓는 미스터리들이 분명히 좀 지금에 와서는 훨씬 더 좀 세련되고 신선하게 읽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좀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강의가 되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어서 이렇게 좀 얘기를 아주 정교하게는 진행을 못 시킨 것 같아서 조금 들으시기에 불편하셨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한국 미스터리 소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